오와 줄거리. 갑작스러운 검거 열풍으로 끌려간 여학생이 복수심과 분노로 위안의 이름을 고발한 것으로 인해 위안은 곧 붙잡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아들의 위험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그의 목숨값으로 지불하면서 위안은 죽음 직전에서 구출되어 미국으로 보내진다. 그렇게 6년간의 유학 생활이 시작된다. 그는 여전히 농사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이곳에서도 농사를 공부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유학 생활을 이어가던 중 처참한 중국 현실을 영화로 보여주며 기부금을 모으는 선교사에게 분노를 느낀다. 네 번째 단계도 곧 계속되었다. 새로 사귄 친구 짐이 원인이었다. 두 젊은이의 우정은 전부 다 식었으며 위안의 관심은 학교에 관한 일이나 강의에 한정되었다. 짐이 하숙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하숙집 딸을 보러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저녁 때마다 산책하곤 했는데 한 번은 비가 와서 산책을 포기하고 함께 하숙집으로 들어왔다. 그때 문간에 있는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는데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하숙집 딸이 일부러 문을 열어놓은 듯했다. 그 방 앞을 지나던 짐이 열린 문 사이로 하숙집 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짐에게 매혹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러자 짐은 얼빠진 듯이 멍청하게 서 있더니 위안에게 말했다. 이 집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위안은 짐이 하숙집 딸에게 곁눈질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는데. 위안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짐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 때문에 우정이 상할 필요는 없으며 이 나라에서는 그 같은 일을 아주 가볍게 여김으로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아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할 생각으로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하숙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응접실에서 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위안은 몹시 피곤한 상태였다. 수십 년 동안 책을 위에서 아래로 읽다가 옆으로 읽는 서양책을 오래도록 들여다본 탓에 눈이 피로했다. 짐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운 마음에 1시간쯤 그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다. 그는 조금 열려있는 문을 밀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짐, 지금 돌아오는 길이야. 자, 내 방으로 올라갈까? 응접실에는 하숙집 딸과 짐 둘만 있었다. 짐은 바보 같은 표정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손에 든 과자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다. 푹신한 긴 의자에는 하숙집 딸이 교태를 부리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위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머리를 쳐들고 놀려대듯이 말했다. 미스터 왕, 이 사람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위안은 갑자기 표정이 굳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한편 짐도 얼굴이 붉어지며 무슨 상관이냐는 듯 저기에 찬 시선을 그에게 보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하숙집 딸은 손톱을 새빨갛게 물들인 예쁜 손을 내저으며 뾰루통하게 말했다. 짐, 원한다면 가도 좋아요. 두 청년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숙집 딸은 마침내 깔깔거리며 웃었다. 위안은 점잖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법이니까. 위안은 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다. 분노의 감정과 질투의 고통이 가슴에 치밀었다. 짐의 평범하고 선량한 얼굴에 나타났던 그 천치 같은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얼굴이 구역질 날 만큼 싫었다. 그 후 위안은 한층 도도하게 처신했다. 백인종이란 과연 듣던 대로 관능적인 족속이며 마음속에는 온통 이성에 대한 음탕한 생각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이 즐겨보는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에 나붙은 짙은 색채로 그려진 광고 그림에도 반나체의 여자가 얼마나 많은가. 또 밤거리를 다닐 적마다 어두침침한 길모퉁이에서 풍기문란한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은가. 남녀가 포옹하면서 몸을 더듬고 있는 것이 다반사였다. 시내 도처에서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위안은 이 모든 것을 혐오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추잡한 행위에 역겨움을 느끼다 못해 자기 민족은 다르다는 자만심으로 변했다. 그 후로 위안은 짐을 멀리했다. 하숙집에 돌아와서 짐의 목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가 책만 파고들었다. 짐은 하숙집 딸을 좋아하는 것이 위안과의 우정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번 명랑한 얼굴로 위안의 방을 찾아와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을 건넸다. 위안이 말을 잘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는 듯했다. 가끔 위안도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와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약간의 농담도 했지만 먼저 짐을 찾아가는 일은 없었다. 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던 감정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만나고 싶으면 그가 찾아오겠지. 그를 대하는 내 마음엔 변함이 없어. 내게 볼 일이 있으면 찾아오겠지. 그는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고독해졌다. 위안은 이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리나 학교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그의 마음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리는 듯했다.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목소리나 여운에도 가시가 돋친 듯해 자기 나라의 매끈한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또 얼빠진 학생들의 더듬거리는 태도나 선생을 대하는 뻔뻔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거슬렸다. 그때마다 그는 더욱 자신에게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외국말이기는 하나 더 완벽하게 하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만이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백인들을 경멸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안락한 생활과 부유함, 훌륭한 집이나 그들이 이룩해 놓은 많은 발명품들, 공기와 바람, 물, 번개를 이용하는 기술을 보며 부러워했다. 그들의 박식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럴수록 일부러 그들을 더욱 싫어했다. 어째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강력한 위력과 지위를 차지했을까? 어째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강대함을 신뢰하는 것일까? 그가 그들을 이토록 미워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위안은 도서관에서 한 권의 놀라운 책을 앞에 놓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물의 생태를 몇 대에 걸쳐 기록한 책이었는데 성장의 법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위안으로서는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다. 인간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내어 외칠 뻔했다. 그는 곧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생각했다. 우리 국민들은 휘장을 들이우고 침대에 누워 잠만 자고 있어. 아직도 밤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해가 뜬 지 이미 오래였고 이 외국인들은 모두 일어나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여러 해 동안 잠자느라고 뒤떨어진 것을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렇게 위안은 지난 6년 동안 남몰래 품고 있던 깊은 절망감에 빠졌으며 이 절망감으로 인해 아버지 왕후가 처음으로 가졌던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위안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며 이 결심으로 자신의 일은 잊게 되었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 속에 섞여 길을 걸을 때나 이야기를 나눌 때나 자신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이국 땅에서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한 청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위안에게 젊은 활기를 다시 불어넣고 그러한 사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생뿐이었다. 생은 지난 6년 동안 처음에 선택한 도시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곳을 떠나다니. 여기만 해도 내가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 많아. 나는 다른 여러 곳을 조금씩 아는 것보다는 이곳을 깊이 알고 싶어. 이 도시를 아는 것은 이 나라 국민도 알게 되는 셈이야. 이 도시는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생은 위안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한 번도 위안을 보러 오지 않았다. 위안은 매력과 장난기가 흐르는 생의 편지를 읽고 생이 사는 도시로 가서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생이 머무는 좁은 방에 묵으면서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으나 대개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생은 위안이 좁은 세계에 틀어박혀 외톨이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비난했다.
위안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생은 좀 더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위안에게 충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숭배해왔지만 그 결과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들은 학자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있는데 그들이 짓거리고 있는 농담의 절반은 선생에 관한 것이야. 우선 선생들의 월급이 하인 한여보다 적을 정도야. 때문에 늙은 선생들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위안, 너는 안목이 너무 좁아. 너는 한 가지 일, 한 사람, 한 장소만 보고 다른 것은 놓치고 있어.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이 나라 사람들은 책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도서관에 온 세계의 책을 모아놓고 마치 곡식이나 돈을 쌓아놓고 꺼내 쓰듯 그것을 사용하지. 책은 그들의 계획을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아. 위안, 내가 1000권의 책을 읽더라도 이 나라가 번영한 비결을 알지는 못할 거야. 이런 말을 생은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위안은 생의 침착하고 명석함에 감탄하며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생,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생은 대답했다. 뭐든지 보고 아무데나 갈 것.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 그리고 당분간 그 작은 농장과 책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줄게. 생의 태도는 매우 세련되었다. 화술도 담뱃재를 떠는 모양도 날렵한 상아피 손끝으로 기름을 발라 단정한 검은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와 비교해 볼 때 위안은 자신이 마치 시골에서 따온 호박처럼 흙냄새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생은 뭐든지 그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훤칠한 키와 꿈 많던 귀여운 소년 시절에 비하면 생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른다. 2, 3년 사이에 그는 준수하고 활기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용모에 대해 자신감이 넘쳤다. 그 어떤 열기가 그를 움직였음에 틀림없었다. 이 나라의 자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게으른 습관이 사라진 모양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민첩하고 잘 떠들고 잘 웃었는데 그 활달함 속에는 한쪽의 기품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위안은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물었다. 생은 아직도 신화 소설을 쓰고 있어. 생이 명랑하게 말했다. 그럼 쓰고 말고 전보다 더 열심히 쓰고 있지. 시집을 낼 수 있을 만큼 많이 써놨어. 10분 아니라 소설도 썼는데 지금까지 쓴 소설로 상도 타게 될 것 같아. 생은 조금도 오만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말했다. 위안은 잠자코 있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둔하고 친구도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의 거둔 수확이라곤 한 무더기의 노토와 얼마 안 되는 땅에 심은 곡물뿐이었다. 한 번은 생에게 이렇게 물었다. 귀국한 뒤엔 뭘 할 거야? 그 도시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위안은 생도 자기처럼 조국의 후진성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생은 쾌활한 말투로 단언했다. 여부가 있어. 난 다른 곳에선 살 수 없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못할 얘기지만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곳이 중국엔 없지 않아. 취미에 맞는 오락도 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없잖아. 시골에 잠깐 가본 적이 있지만 말도 마. 얼마나 구역질 나는데. 사람들은 더럽고 여름에 아이들은 벗고 다니고 개들은 또 왜 그렇게 사나운지. 어디에나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지. 너도 알잖아. 어쨌든 나는 도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또 살지도 않을 거고. 뭐니 해도 서양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고 명랑한 생활을 하는 데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 맹은 서양 사람이라면 질색이지만 중국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말이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수도나 전기시설이나 영화 같은 것 하나 발명해내지 못했다고. 그런 엄연한 사실을 잊어선 안 돼. 나는 인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고 싶어. 나는 가장 좋고 가장 편한 생활을 하면서 시를 쓸 생각이야. 그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뜻이지. 위안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쌩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야. 맹은 안 그런 줄 알아. 그 애가 자기의 이념을 신봉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야. 그 혁명당의 지도층들을 봐. 이기적이 아닌 자가 있다고는 말 못할걸. 한 녀석은 화적 출신이고 또 한 녀석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야. 또 한 녀석은 이념을 위해서 쓴다고 거둔 돈을 가지고 사사롭게 쓰고 있지 않냐 말이야. 나는 이기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이것이 내 태도야. 나는 안락한 생활을 원해. 그러니까 나를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욕심은 없어.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 나는 내 집과 내 환경을 우아하게 하고 싶어. 나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평화와 아름다움과 약간의 즐거움만 가지면 그만이지.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그렇다면 평화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위안은 가슴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쌩은 대답했다. 그거야 내가 어쩔 수 있나. 가난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굶주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이래 쭉 있어 왔던 일 아냐. 나는 그것이 내 일생 동안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공연히 혁명이니 뭐니 하다가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고귀한 내 영혼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일반 국민의 운명을 거스르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건 마치 바다에 몸을 던지며 바다를 농토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렇듯 확고한 주장에 위안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쌩이 침실로 가버린 후 얼마쯤 있다가 자리에 누운 그는 거대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대도시의 소음이 그가 누워있는 방의 벽까지 밀려오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렇듯 귀를 기울여 듣고 있자니 위안은 무서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자기와 어둡고 괴기한 소음의 세계를 갈라놓고 있는 좁은 벽을 통해 그의 마음의 눈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편협함이 견딜 수 없었다. 쌩의 양식 있는 말에 매달리고 전등을 켜서 밝아진 방의 따뜻함에 매달리고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평범한 물건들에 매달리고 싶었다. 변화와 죽음과 미지의 생활이 무한히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한 곳은 이 작은 방뿐이었다. 그의 커다란 꿈이 그들에겐 어리석게만 비칠 것이다. 쌩과 함께 있으면 위안은 어쩐지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증오감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저 어린애처럼 확실한 것에 의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위안은 늘 쌩 곁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쌩은 아는 사람이 많아서 밤이 되면 여자와 춤추러 가곤 했다. 위안도 쌩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고독했다. 처음에는 주위의 화려함에 자신을 맡긴 채 쌩의 용모와 세련된 태도와 여자에 대한 대담성 등을 찬탄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때로는 그를 흉내내보려고 했으나 잠시 후 비위에 거슬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앞으로는 여자와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일쑤였다. 그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쌩이 교제하고 있는 여자들은 고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여자들은 백인이거나 아니면 혼혈이었다. 위안은 그 어느 쪽과도 접촉하지 않았다. 어쩐지 그녀들의 몸이 불쾌하게 느껴져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아이랑과 함께 갔던 곳에서도 이러한 여자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 항구 도시에도 온갖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간들이 잡다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여자와 춤을 춘 적은 없었다. 한 가지 이유는 여자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등이 그대로 노출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 춤을 추려면 그 벗은 몸에 손을 얹어야 하는데 위안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쌩과 위안에게 웃으며 아는 체 하는 여자들은 대개 천박한 여자들 뿐이었고 기품이 있거나 체면을 아는 여자들은 쌩이 가까이 가면 외면하고 백인 남자만 상대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쌩도 그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쌩은 쉽게 상대해주는 여자들과 노는 모양이었다. 위안은 이런 사촌에게 우라가 치밀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왜 여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했다.
생에게 묻기는 어색했고 또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물을 수도 없었다. 위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생이 좀 더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여자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상류 계급의 여자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아예 여자를 대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나 생은 자존심도 없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위안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맹이 아무리 외국인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켜도 위안은 중호심을 느끼지 않았는데 지금 생을 외면하는 오만한 백인 여자들을 보고 있자니 그녀들뿐만 아니라 백인 전부가 미웠다. 위안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멸시를 받고 있는 생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하늘을 보거나 마음속에 품은 의문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하면서 밤을 보냈다. 여름마다 위안은 이 도시에서 살면서 생을 따라다녔다. 그것은 인내심을 필요했지만 생의 충고대로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 생은 친구가 많았다. 음식점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에서 헬로 자니 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불렀다. 자니는 미국인들이 생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처음에 위안은 그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생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어째서 저런 우스운 이름으로 불러도 가만히 있는 거야? 생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친구들이 서로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봐. 내 이름만 못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친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야. 위안,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러주곤 해. 과연 생에게는 친구가 많았다. 밤마다 그의 방으로 2~3명의 친구가 찾아왔다. 더 많이 올 때도 있었다. 그들은 생의 침대 또는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은 누가 가장 재치 있는 생각을 해냈는가, 다른 사람이 방금 한 말을 누가 재빨리 익살스럽게 받을 수 있는가 경쟁했다. 위안은 이런 목적도 없고 뜻도 없는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때로는 그들 전부가 정부에 반항하는 것으로 비춰 생을 걱정하기도 했으나 조금 있으면 화제가 순식간에 바뀌어 모든 새로운 것을 경멸하고 각자가 갖고 온 담배와 술 냄새를 마구 풍기며 큰 소리로 기분 좋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때때로 솔직하게 여자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위안은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들 뿐이라 잠자코 듣고 있었다. 모두 속이 메스꺼워지는 이야기였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위안은 정색을 하고 생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여자에 대해 말한 것이 모두 정말일까? 그렇게 음탕하고 수치심 없는 여자가 정말 있을까? 이 나라 여자들은 모두 그럴까? 순결한 처녀, 현숙한 부인, 범할 수 없는 여자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생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대꾸했다. 모두 젊은 기분으로 그러는 거야. 그들도 우리 같은 학생이거든. 위안, 내가 여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위안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긴 그래. 나는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후로 위안은 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여자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녀들도 이 나라의 시민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을 존경할 기분은 나지 않았다. 여자들은 걸음이 바쁘고 화려한 옷차림에 짙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요염하고 대담한 시선으로 위안을 쳐다보면서도 표정은 공허했다. 여자들은 그를 잠깐 바라보다가 지나쳐 버렸다. 그녀들이 볼 때 그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는 듯이 금방 눈길을 거두었다. 위안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차갑고 공허한 시선을 느끼고 속으로 그녀들을 경멸했다. 그의 눈으로 보면 그런 여자들의 태도는 너무 오만하고 차가워서 두렵기까지 했다. 길을 걸을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봐 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했다. 여자들의 빨갛게 칠한 입술, 번쩍이는 머리를 뒤로 넘긴 다부진 태도, 걸으면서도 몸을 흔들어대는 모습, 이런 것이 모두 그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는 비록 그런 모습에서 여성적인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도시에 발랄한 색채를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야 위안은 이 나라 사람들을 책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한 생의 말을 이해했다. 높이 솟아있는 빌딩의 금빛으로 빛나는 꼭대기를 쳐다보며 저것도 책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위안은 이 나라 건축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부드럽게 줄지어 있는 낮은 기와 지붕이나 완만한 집의 곡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 집들의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었다. 이질적이었으나 역시 아름다웠다. 위안은 문득 시가 쓰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생이 잠든 후 그는 침대에 누워 상념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다. 여느 때의 온화한 운율, 일찍이 그가 자연 풍경을 읊던 운율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는 날카로운 언어, 모진 언어가 필요했다. 모국어는 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오랜 외국어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연장과 같이 그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는 단념해버렸다. 시의 형태로 표현되지 못한 채 그의 상상은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하루나 이틀, 아니 오랫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시로 만들어 마음에서 토해내기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좀처럼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바쁘게 움직이는 이 나라 사람들 사이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뿐이었다. 생과 위안은 전혀 다른 영혼의 소유자였다. 생의 영혼은 우연히 흘러나오는 시와 흡사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쓴 시를 위안에게 보여주었다. 그 시는 금색으로 선을 두른 두꺼운 종이에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었다. 생은 일부러 무관심한 듯 말했다. 물론 아주 형편없는 시야. 아직 습작에 불과하니까.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끄적여 봤을 뿐이야. 하지만 교수들이 칭찬해 주더군. 위안은 한 편씩 경의를 표시하면서 정중하게 읽었다. 아름다운 시였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잘 선택되어 있어 금반지에 정교하게 박아놓은 보석처럼 제자리에 꼭 들어맞았다. 생은 아는 여자가 그 시 가운데 한 편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건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가볍게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위안을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가 그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그 집에서 위안은 그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여성의 일면을 보았다. 그녀는 댄스홀에 나가는 가수였다. 전혀 이름 없는 가수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 가수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다. 밖에는 태양이 반짝이고 있는데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청동으로 만든 높은 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무거운 공기 속에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딱딱한 의자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 푹신푹신한 것뿐이었다. 방 한쪽에 긴 침대 의자가 있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후리후리한 금발의 여인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생을 보자 빨간 파이프를 흔들며 반가운 듯이 소리 질렀다. 오, 내 사랑 생. 정말 오랜만이에요. 생은 익숙한 태도로 그녀 곁에 앉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는데 여자의 목소리 같지 않게 저음이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시 사원의 종소리 말이에요. 그 곡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어요. 생은 그녀에게 위안을 소개했다. 내 사촌 위안이에요. 그녀는 위안을 슬쩍 쳐다보고는 그 긴 다리로 어린애처럼 아무렇게나 일어나서 파이프를 입에 문 채 처음 뵙겠어요 하고 한마디 인사를 한 다음 피아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파이프를 내려놓고 붓끝 같은 손가락을 건반 위에서 스르르 놀리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저음의 느릿한 음조가 흘러나왔다. 곧 그녀는 위안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깊은 목소리로 떨리는 듯한 열정적인 노래를 불렀다. 그녀가 노래로 만든 것은 생이 유학을 떠나오기 전에 쓴 짧은 시였다. 그러나 음악으로 표현된 것은 그 시의 본래 운치와는 다르게 들렸다. 그 시는 달빛 아래 사원의 벽에 대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그윽한 정경을 노래했으나 이 외국 여인은 그 유려한 식구를 덮어놓고 열정적으로만 만들었고 대나무 그림자는 너무 딱딱하고도 짙게, 달빛은 너무 뜨겁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의 곡조는 이 시의 정취를 지나칠 정도로 무겁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위안의 마음이 산란했다.
그 여인은 너무 강렬한 성격이었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도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낱말과 표정 역시 단순하지 않았다. 위안은 도무지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살고 있는 방도 그렇고 머리는 금발인데 눈동자가 검은 것도 싫었다. 생을 바라보는 눈매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생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슬렸다. 피아노를 다 치고 나서 방안을 거닐며 생의 앞을 지날 적마다 짐짓 그의 팔을 스치곤 하는 것도 보기 싫은 장면이었다. 게다가 여자는 생에게 그의 노래의 악보를 보여주기 위해 가까이 와서 몸을 굽혔는데 그 틈을 타서 자기의 뺨을 슬쩍 그의 머리에 갖다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당신의 머리는 물들인 게 아니죠. 내 사랑, 어쩌면 이렇게 항상 매끄럽고 윤이 날 수 있을까? 위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혐오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위안은 여자의 말이나 행동이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인 왕룽에게서 아버지 왕후를 거쳐 물려받은 의식에서 나온 감정이었다. 그는 생이 온순하게 남아 거부하는 태도로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자에게 똑같은 어조로 대답하지도 않고 여자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으나 그녀의 말과 몸짓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여자의 손이 잠시 생의 손 위로 포개졌을 때 위안은 생이 손을 빼기를 바랐으나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자가 생의 두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생은 마주보며 빙그레 웃기까지 했다. 여자의 교태를 싫어하지 않는 것을 보고 위안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생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석상처럼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이윽고 생은 일어섰다. 위안도 따라 일어섰다. 여자는 두 손으로 생의 팔을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문간까지 나와 곧 있게 될 파티에 꼭 나와달라고 말했다. 내 사랑,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당신의 시에는 새로운 멋이 있어요. 당신이란 인간도 새로운 멋이 있어요. 나는 동양을 좋아해요. 내 음악도 괜찮죠. 남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몇 사람의 시인과 러시아인 무용가만 초대할 거예요. 아, 내 사랑, 참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 무용가에게 내 음악에 맞춰서 춤을 한번 추어보라고 하죠. 동양적인 춤을요. 당신의 시를 춤으로 표현하면 근사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봐요. 네. 여자가 줄기차게 졸라댔다. 생은 그제야 여자의 손을 떼어놓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태도였으나 그런 채 하는 것일 뿐이었다. 간신히 여자의 방에서 나온 위안은 심호흡을 한두 번 했다. 밝고 선명한 햇빛 속에 나오니 좀 살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위안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생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잠적고 있었고 생은 생대로 얼굴에 엷은 웃음을 띠고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위안은 생을 좀 난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까지 여자가 그렇게 다정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처음 봤어. 그 여자는 내 사랑을 연발하던데 정말로 형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생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여자는 그런 말을 어떤 남자한테나 써. 그러니까 입버릇인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야. 어쨌든 그 곡은 마음에 들어. 내 기분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위안은 생의 얼굴을 보았다. 생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생은 여자의 달콤한 말과 그의 시에 붙인 곡을 좋아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서 위안은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과 자기는 가는 길이 다르며 생활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위안은 자신의 길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생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 후에도 위안은 사촌의 호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 도시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지하철도 타보고 번화한 큰 거리도 걸어 다녔다. 그러나 생이 말한 것과는 달리 이곳에 삶의 모든 형태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적어도 그의 생활은 여기에 없었다. 그는 고독했다. 그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도시에는 없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이었다.
생이 더위에 지쳐 자고 있을 때 위안은 혼자서 거리로 나와 무작정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전차를 2번 갈아타고 어떤 도시에 내렸는데 그곳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지역이었다. 그는 대도시의 밝은 면만을 지겹도록 보아왔다. 건물들은 모두 궁전 같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힘들지 않고 충족시켰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활락이었다. 몸에 걸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하고 끼니를 이을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어 했다. 그것이 위안이 지금까지 보아온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그는 화려한 도시의 어두운 면을 보았다. 그곳은 빈민가였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들여놓은 그곳은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야말로 빈민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중에는 야만인같이 생긴 흑인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불결한 옷차림과 울퉁불퉁한 더러운 손을 보고 그리고 여인들의 떠들어대는 소리,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빈민이라는 것을 알았다. 멀리 떨어진 고국의 빈민 생각이 났다. 그들은 어쩌면 이토록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 위안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이 도시도 빈민구를 토대로 하고 서 있구나. 아이랑과 그녀의 친구들이 화려한 댄스홀에서 나왔을 때 밤거리를 서성대며 구걸을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빈민들이었을 것이다. 위안은 일종의 승리감을 느끼며 다시 생각했다. 이 나라 사람들도 그네들의 빈민을 숨기고 있구나. 이 부유한 도시에서도 이들을 이 좁은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가. 불결하기는 다른 어느 나라의 빈민가나 마찬가지인걸. 여기서 위안은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는 빈민들 사이를 얼빠진 사람처럼 걸어갔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좁고 지저분한 집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밟지 않도록 조심했다. 무더위 속에서 벌거숭이가 되어 굶주린 얼굴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어디를 보나 가난하고 비참한 풍경뿐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빈민굴, 똑같은 빈민굴이 있는 바에야. 해가 진 뒤에야 위안은 그곳을 떠났다. 다른 거리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환했다. 생은 2~3명의 친구들과 함께 화려한 극장가로 놀러갈 채비를 하고 있다가 위안을 보자 외쳤다. 어디 갔다 왔니? 길을 잃었나 하고 걱정했잖아. 위안은 천천히 대답했다. 형이 말하던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미국인의 생활 한 구석을 보고 왔어. 이 나라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서도 빈민들을 없애지는 못하는 모양이지. 그는 낮에 갔던 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자 생의 친구 하나가 판사처럼 조심스럽게 말했다. 빈민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거야. 또 한 친구가 의견을 내놓았다. 그 사람들이 좀 더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모두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지. 상류사회엔 항상 그들이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고 수완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 위안은 격렬하게 말했다. 사실 당신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감추려는 게 아닌가요? 남 모르는 나쁜 병을 부끄러워하듯이 빈민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생이 경쾌한 어조로 말했다. 사촌이 꺼낸 이 화제를 토론하고 있다간 시간에 늦겠어. 자, 어서 가자. 30분 후엔 연극이 시작될 텐데. 위안은 낯선 이 역에서 그를 친절하게 돌봐준 3사람의 미국인과 가까워졌다. 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교수였다. 온건한 사상과 원만한 생활이 온화한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그 노 교수를 위안은 처음부터 좋아했다. 노 교수도 위안에게 사제지간 이상의 호의를 보여주었다. 그는 위안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특별 지도를 해주었고 위안이 쓴 글을 읽어주었을 때 잘못된 곳을 부드럽게 고쳐주기도 했다. 위안이 어떤 화제를 꺼내면 노 교수의 푸른 눈에는 깊은 이해의 미소가 떠오르고 열심히 들어주었기 때문에 위안도 진심으로 이 노 교수를 신뢰하게 되어 속까지 터놓게 되었다. 어느 날 위안은 노 교수에게 화려한 도시의 중심부에는 왜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전에 선교사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는 선교사가 중국인의 생활을 천한 영화로 모욕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도 사물의 전체를 볼 수는 없네.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걸세. 자네나 나나 토지를 보면 종자나 수확물을 생각하지만 건축가가 그 땅을 보면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화가라면 색채만 볼 것일세.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구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아무튼 구원해야 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걸세. 위안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그 말이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선교사를 증오할 수만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해도 그 선교사는 내 나라의 극히 일부분을 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 교수는 여느 때처럼 온화하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만약 그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랬을 거야. 농장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돌아간 다음 위안은 노 교수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그러는 동안 위안은 이 늙은 백인을 좋아하게 되었다. 노 교수도 위안을 좋아했고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어느 날 노 교수는 조금 주저하며 위안에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같이 가지 않겠나. 우리는 아주 단촐한 생활을 하고 있네. 집사람과 딸 메리와 나 세 사람뿐이야. 자네가 와서 식사를 하면 모두 좋아할 거야. 내가 자네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식구들이 자네를 모두 보고 싶어 하네.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위안은 감격했다. 특히 교수가 제자를 집에 부른다는 것은 여간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수줍어하며 자기 나라의 공손한 예절에 따라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러자 노 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놀라지나 말게. 안 사람에게 자네를 부르겠다고 말했더니 안 사람은 자네가 이런 누추한 곳에 올지 염려했을 정도니까. 또 우리 집 식사가 자네 하숙집 식사만도 못할 거라고 걱정일세. 그래서 위안은 다시 한번 의례적으로 사양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호의를 받아들였다. 교수 부인은 품이 있는 여자로 그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노 부인을 연상시켰다. 두 여성은 서로 16,000km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뼈도 피도 닮지 않았으나 어딘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어머니다운 침착한 표정, 꾸밈없는 태도와 정직한 눈, 조용한 목소리, 입술과 눈썹에 새겨진 지혜로움과 인내심. 이러한 것들을 두 여인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넓은 응접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수 부인은 검소한 생활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구 도시의 노 부인에게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여인은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왔으나 한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 한 여인은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렸고 다른 여인은 어두운 길을 외롭게 더듬어 왔다. 그런데 딸은 또 아이랑과는 달랐다. 딸의 이름은 메리였는데 분명 남다른 데가 있었다. 아이람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듯 했으며 키는 훨씬 더 컸다. 미모는 아이람만 못했으나 얌전해 보이고 표정과 목소리도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내용이 있고 진지했으며 진한 회색빛이 도는 검은 눈은 말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났다. 부모 앞이라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부모 역시 딸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안은 곧 알게 되었다. 노 교수가 위안이 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즉석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 질문이 매우 적절했다. 위안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상히 여겨 반문했다. 중국 역사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알죠. 방금 질문한 차오치 같은 사람은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그러자 메리는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으나 두 눈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난 중국과 인연이 있나 봐요. 중국에 관한 책들을 즐겨 읽어요. 차오치에 대해 내가 조금 아는 것을 말해볼까요? 그럼 아마 내가 조금 아는 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농업에 대해서 수필을 쓴 게 있죠. 번역본으로 1절을 외운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죄는 가난에서 시작하고 가난은 식량의 부족에서 생겨난다. 식량 부족은 땅 갈기를 게을리하는 데서 시작되고 경작하지 않으면 사람은 고향을 등지기 쉬우니 나는 새나 들짐승과 다를 바 없다. 높은 성, 깊은 못, 엄한 법, 심한 벌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호랑이나 승냥이 같은 짐승들의 반항 정신을 어찌 억누를 수 있으리요. 위안도 알고 있는 구절이었다. 그것을 메리는 아주 풍부하고 세련된 목소리로 암송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실리자 그 뜻이 더욱 깊게 와닿았다. 노 교수와 부인은 즐거운 듯이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 교수는 입 밖에는 내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자네도 내 딸이 총명하고 교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네. 이런 딸이 또 어디 있겠나. 하고 말하는 듯한 눈으로 위안을 그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위안은 너무나 기뻐서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로는 그녀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메리는 아무리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항상 이치에 맞아서 자신이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였다. 위안은 오늘 처음 방문했지만 이 집에 친밀감을 느꼈다. 그들이 자기와는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잊을 정도였으나 그래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이윽고 식사 준비가 되자 모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타원형 식당 앞에 둘러앉았다. 위안은 곧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노 교수의 가족은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노 교수는 고개를 숙였고 부인과 딸도 고개를 숙였다. 위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고개를 든 채 그들을 둘러보았다. 노 교수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듯이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듯한 어조였다. 잠시 후 그들은 고개를 들고 먹기 시작했다. 위안은 그 의식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화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난생 처음 보고 무척 궁금했던 위안은 식사를 마치고 노 교수와 단둘이 베란다에 나와 앉았을 때 그 의식에 대해서 물었다. 앞으로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나 노 교수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땅거미가 진 거리를 평화롭게 내다보면서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파이프를 손바닥에 놓고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우리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네. 자네가 아까 본 것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간단한 의식이었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존재인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 자네는 언젠가 미국의 번영과 국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지. 나는 그것이 우리 종교의 결실이라고 믿고 있어. 자네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네가 이 나라에서 살고 매일같이 내 강의를 듣고 또 앞으로 자주 와주기를 바란다네. 하지만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한테 내 신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을 걸세. 노 교수가 말하고 있는 동안 부인과 메리도 나와서 앉았다. 부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앞뒤로 천천히 흔들리는 의자에 앉았다. 부인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동의하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노 교수가 신들의 이야기와 신들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잠시 말을 끊자 부인은 열성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학생, 윌슨 박사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쓴다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면 해요. 학생이 훌륭한 기독교 신앙의 증인이 되어 귀국한다면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 말에 위안은 크게 놀랐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의를 잃지 않기 위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때 메리가 금속성처럼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계단의 맨 꼭대기에 두 손으로 턱을 개고 앉아서 노 교수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듯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난 듯 어슴푸레한 불빛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난 밝은 것이 좋아요. 그러자 노 교수는 약간 놀라면서 대답했다. 물론이지, 메리.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가 방보다 여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저녁이면 자주 나오곤 해서. 그러나 메리는 아까보다 더 초조한 태도로 고집을 피우듯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밝은 데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들어가자. 노 교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다. 전등불이 켜진 밝은 방에서 노 교수는 신비한 이야기를 더 계속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번에는 딸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고 위안에게 중국에 관한 질문을 연거푸 퍼부었다. 질문들이 모두 예리했다. 위안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호감을 느꼈다. 메리는 아름답지는 않았으나 날카롭고 총명해 보였으며 살결은 곱고 희었다. 그녀의 입술은 작고 발그스름했으며 머리카락은 곱고 위안의 머리카락에 가까울 만큼 검었다. 그러나 훨씬 더 부드러웠다. 그녀의 눈은 아름다웠고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검은 빛이 되었다가도 웃을 때는 영롱한 회색으로 변했다. 소리내어 웃는 일은 없었지만 자주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은 매우 섬세해 보였다. 나긋나긋하고 가냘픈 손이었지만 작지는 않았다. 여이어서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그 동작에 힘이 있고 그 자체로 표정이 풍부했다. 그러한 외모만이 위안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은 아니다. 몸이란 마음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여자가 있는데 메리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 위안은 메리에게서 그런 표정을 처음 보았다. 순간적으로 그녀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마음 또는 말에서 번뜩이는 성감 가운데 곧 사라지고 말았다. 메리의 경우에는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은 육체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은 메리를 한 여성으로서 보다는 변화가 많고 지혜가 번뜩이며 열성적이고 그러다가도 어느 사이 냉정해지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기도 하는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때도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다. 위안이 한 말을 생각하고 분석해보기 위한 침묵이었다. 그러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잊고 위안이 말을 끝냈는데도 여전히 그의 눈을 응시하곤 했다. 그럴 때 그는 그녀의 검게 변하는 부드러운 눈동자를 깊숙이 들여다보곤 했다. 메리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노 교수 부부 또한 다시는 그런 화제를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위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자 노 교수는 위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좋다면 다음 일요일에 우리하고 함께 교회에 가보세. 그리고 어떤가 한번 보게. 위안은 이 말을 친절로 받아들이고 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인 자기를 아들처럼 대해주는 이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이 기뻤다. 그날 밤 위안은 하숙집 침대에 누워 교수 가족들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 인상적인 것은 메리였다. 그녀는 자기가 아는 어떤 여성과도 달랐다. 그녀는 아이란보다 빛나는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란의 명랑함과 아기 고양이 같은 검은 눈과 귀여운 웃음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메리 쪽이 훨씬 더 빛났다. 이 백인 여성은 늘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면적인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 노 교수 부인의 여성답고 온건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약간 딱딱한 데가 있기는 하나 항상 밝고 분명했다. 그녀는 하숙집 딸같이 허벅지나 손목이나 발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남의 눈에 잘 띄도록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씨나 목소리는 생의 아름다운 식구를 무겁고 정열적인 음악으로 작곡해 놓은 그 여자와는 달랐다. 또한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날카롭고 명석하게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고 뜻이 있었으며 군더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말은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였으며 모호하게 풍자나 농담을 일삼지 않았다. 위안이 메리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빛깔과 형체 있는 육체에 쌓여 있으면서도 결코 육체에 의해 숨길 수 없는 그녀의 정신이었다. 그녀는 명석하고 영리했다. 애국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을 가지는 것과 그것에 열중하는 것은 달라요. 열중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일 수도 있어요. 젊음과 육체의 힘은 영혼을 들뜨게 하죠. 이상은 육체가 늙어서 파괴되어도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거예요. 이상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본질이니까요.
그런 다음 다정한 얼굴로 노 교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노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것을 신앙이라 부른다. 이 말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노 교수 가족을 생각하던 위안은 조국을 떠난 이래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만족을 맛보면서 잠이 들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인간이며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일요일이 되자 위안은 노 교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노 교수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고 메리가 그를 맞이했을 때 위안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어두운 빛이 감돌고 반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긴 외투를 입고 같은 빛깔의 조그마한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키가 더 커 보여서 왠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교수님이 오늘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셔서.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우린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위안은 우정의 추억이 남아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난로는 꺼져 있었으며 싸늘하게 비치는 차가운 가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어 바닥에 깔개며 의자에 덮개 등 해묵고 낡은 것들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등불과 난로 불빛 속에서 보았을 때는 침침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밝은 빛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탓인지 낡고 생기 없어 보였다. 노 교수 부부는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그날 밤과 다름없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아, 왔구먼. 반갑네. 그때 내가 교회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은 것은 자네에게 너무 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그러나 교수 부인은 간곡하게 말했다. 나는 기도했다오. 학생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사고. 나는 매일 밤 학생을 위해 기도했지요. 만약에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때 갑자기 메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날카롭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불친절한 목소리도 아니었고 맑고 깨끗했지만 차가웠다. 자, 가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메리는 앞장서서 밖으로 나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다. 노부부가 뒷자리에 앉고 위안은 그녀 옆에 앉았다. 이윽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위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면으로 그녀를 보지는 않았지만 바깥 경치에 시선을 줄 때 그녀의 옆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의 그림자도 명랑한 표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회색 눈은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익숙하게 차를 운전하면서 굳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노라니 위안은 좀 두려웠다. 요전날 밤에 그토록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낯설었다. 그들은 큰 교회 앞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위안은 노 교수와 메리 사이에 자리 잡고 앉았다. 교회에 가보는 것은 두 번째였는데 이번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고국에는 사원이 많았지만 무지한 자들이나 여자들이 주로 찾았다. 지금까지 그는 신이나 부처 따위를 섬겨본 적이 없었다. 다만 몇 번인가 호기심으로 절에 들어가 커다란 불상을 구경하기도 하고 은은하고 깊은 종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으나 회색 승복을 입은 승려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중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을 농락해서 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안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국의 교회에 앉아 예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아주 기분 좋은 장소였다. 초가을의 햇빛이 여러 개의 길쭉한 창문으로 비쳐들어 제단을 장식한 꽃이며 부인들의 회색 상이며 제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이윽고 음악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되었으나 점차 소리가 높아지며 마침내 온 교회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어디서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오나 궁금해 고개를 들었는데 노 교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황홀하고 감미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법에 걸린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위안은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메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메리는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턱을 치켜든 채 눈을 똑바로 뜨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위안은 안심하고 미지의 신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노 교수의 말을 회상하고 그 힘의 실체를 알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장엄한 음악이 끝나자 긴 겉옷을 걸친 사람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낭독했다. 대부분은 엄숙하게 듣고 있었으나 그 중에는 남의 얼굴이나 복장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듯한 사람들도 있었다. 메리만은 여전히 앞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녀가 정말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 후에도 음악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가 그쳤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낭송되었다. 이윽고 그 긴 옷을 입은 사람이 아까 읽은 큰 책에 쓰여있는 내용에 대해 설교했다. 위안은 인상 좋고 인격이 높아 보이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며 그 내용이 선량하고 무해하다고 느꼈다. 가난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극기하고 자제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그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큰 소리로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 위안은 좌우를 살펴보았다. 노 교수 내외도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메리는 여전히 자부심이 강한 태도로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었으므로 그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제단에 신상을 가져오는 것을 보려고 했다.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이 나올 차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긴 옷을 입은 사람이 기도를 끝내자 모였던 사람들은 신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위안도 그들과 같이 교회에서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교회에서 보고 들은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자부심이 강해 고개를 숙이지 않던 메리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날을 계기로 위안의 신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위안은 부속 농장에서 겨울밀을 파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농장을 돌아보고 하숙집에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다. 위안의 고독한 외국 생활에서는 드문 일이었다.